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위원장, 박영수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현충원을 참배하며 2019년 기해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기해년의 첫 공식 일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위원장과 박영수 사무총장 그리고 주요 간부들은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2019년의 문을 연 중앙선관위 행사들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2019년의 두 번째 날이었던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박영수 사무총장, 김세환 사무차장, 주요 간부들은 2019년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른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였지만 간부들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대표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을 남기며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이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병현 위원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직원들에게 신년사를 건네며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격려하고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조합 활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돈 선거를 척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공직선거 못지않은 준법선거의 기틀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전 세계 170여 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선거관리 경험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날 시무식 말미에는 신년 인사회 순서가 마련되어 선관위 직원들이 서로 악수를 주고받으며 2019년에도 민주주의 발전과 깨끗한 선거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7일 경남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4월 3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구는 현재까지 총 3곳으로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문경시 나 선거구입니다. 창원시 성산구는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의 사망으로, 통영시 고성구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석이 발생했으며, 경북 문경시 나 선거구는 자유한국당 이상진 시의원의 사직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의 5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을 공고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관할 심의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2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호주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총리가 행사하고 있는데요. 총리의 임기는 3년,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총리가 무려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오는 5월 호주는 총선을 앞두고 있죠.
다시 한번 총리직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세계 이목이 호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토픽 한보선 아나운서입니다. 호주는 지난 10년간 총리가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2007년 이후로 모든 총리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정도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매우 큰데요. 올해 5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또 한 번 총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총리가 또 한 번 바뀔 것인지 오늘 선거 토픽에서는 올해 5월 총선을 앞둔 호주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주는 2019년 총선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5월 18일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이전 상원 의석 절반인 38석과 하원의 모든 의석, 즉 151석이 교체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총리가 6번이나 바뀔 정도로 정치 불안이 큰 호주에서 또 한 번 총리가 교체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도 우파인 자유당 국민당 연정과 중도 좌파인 노동당이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호주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 집권한 존 하워드 총리 이후 임기 3년을 채운 총리가 나오지 않고 있죠. 호주는 하원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당 집권기 때부터 리더십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케빈 러드와 줄리아 길라드가 극심한 계파 경쟁을 벌이며 교대로 총리를 맡는 회전문 총리 선출이 이루어졌고 다음 정권을 잡은 자유당은 인기가 떨어지자 총리를 당내 불신임 투표에 올리는 방식으로 교체해 왔는데요. 시드니 카페 인질 사건, 호주인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항공 실종 사태에 미숙하게 대처하며 지지율이 떨어진 토니 에벗 총리를 불신임 투표를 통해 사퇴시켰으며 전임자를 쫓아내고 총리에 오른 텀블 총리 역시 친환경 입법을 강행하려다 당내 보수파들에 의해 퇴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권 자유당 내 당권 싸움 속 지난해 8월 24일 자유당 당대표 투표에서 스콘 모리슨은 피터 더튼 전 내부 장관을 45대 40으로 제치며 제30대 호주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모리슨이 취임한 이후에도 자유당의 추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드니 부촌인 앤트워스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으며 같은 해 11월 열린 빅토리아 주지사 주의회 선거에서도 노동당에 참패를 당했는데요. 또한 최근 조사기관 뉴스포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선에서 여당연합은 하원에서 21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과연 모리슨 총리와 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유당은 5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시드니 대도시의 교통난,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영주권 발급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회 안전망 강화와 영연방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또 한 번 총리가 교체될지 그 결과는 올해 5월 18일에 치러질 호주의 총선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월 첫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원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본이 조선을 침탈한 역사 속에서 비운의 왕으로 기억되는 고종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됐습니다. 홍범 14조는 무엇인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한 역사 속 그날 1895년 1월 7일로 함께 가보시죠. 조선 왕조가 수명이 다해갈 무렵에 왕이 된 고종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면목으로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고 이후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노골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개화파 대신들을 앞세워 친일 내각을 만들고 개혁을 강요했는데요. 겉으로는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하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민씨 일파의 보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개화파는 김홍집을 중심으로 혁신 내각을 조직, 내정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가보개혁의 목표를 강령으로 선언한 것이 바로 홍범 14조입니다. 일본의 침략 의도가 있긴 했지만 개화파 대신들의 개혁 의지를 반영했고 앞서 일어났던 동학 농민운동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조선의 오래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고종은 1895년 1월 7일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와 내부 대신 박용효의 권고에 따라 대원군, 왕세자, 종친 및 군신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독립서거문과 함께 홍범 14조를 선포했습니다. 정치 제도의 근대화와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제정된 홍범 1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부인, 근대적인 내각제도 확립, 군민 개병주의에 입각한 군사제도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치주의에 의거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문벌 폐지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에 대해 천명하고 있는데요. 이후 1월 14일에는 사직단에 행차하여 홍범 14조를 순한글체, 순한문체, 국한문 혼용체로 각각 작성하여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홍범 14조는 조선 민중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일본의 조선 침략을 가속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진 못했는데요. 비록 선포 과정과 내용에 일본의 간섭과 의도가 있어 자주성을 의심받기도 했지만 홍범 14조는 국왕이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처음으로 국내외에 공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근대적 개혁 의지를 성문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72년 개정된 대한민국의 유신헌법 제53조엔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조치를 규정한 조항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1호를 선포했던 역사 속 그날, 1974년 1월 8일로 함께 가보시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야당의 김대중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대통령 3선에 성공했습니다. 장기 집권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말 비상사태를 명목으로 헌법 개정에 들어갔고 1972년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확정하게 됐는데요.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영구 집권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국회 회기 일수를 제한하였으며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1973년 12월 24일 서울 YMCA 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함석헌, 장준하 등 종교계, 학계, 언론계 대표 30여 명이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고 약 보름 뒤인 1974년 1월 7일에는 이희승, 김광섭, 이호철, 백낙청 등 문학인들이 개헌 청원 서명 운동에 동참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전남대학교 학생 1000여 명이 개헌 요구 시위를 벌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1월 8일 오후 5시 긴급조치 1호를 시행했습니다. 긴급조치 1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신헌법 반대 또는 개정을 거론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해외를 금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선동, 선전하거나 보도, 출판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수색할 수 있으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함께 발효된 2호에서는 1호의 위반자들을 민간 법정이 아닌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위반자는 개헌 서명을 주도한 장준하, 백기환. 이들은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는 1월 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총 9회 발동됐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압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신군부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는데요.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오늘날까지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조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권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는 문자 안내 서비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가 1월부터 총 7회 발송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와 조합 관계자의 문의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선거 정보 및 법률 제공, 일정 및 현안 안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대국민 서비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전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주 1, 2회 조합장 선거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지역 경제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조합원 원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예비후보자의 인형신고서 및 사진을 중앙선관위 선거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월 22일 실시되며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해당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6대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오는 10일 실시됩니다. 오는 2월 28일 실시되는 제26대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중소기업 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며 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 작성 방법, 위법행위 예방, 단속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위탁선거법 및 중소기업 중앙회 정관 등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선거의 선거인은 약 600여 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인 조혜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월 9일 실시됩니다. 지난 12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혜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월 9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주 후보자는 1955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으며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선거실장,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오는 3월 13일에는 1,300여 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개최됩니다. 조합장 선거의 위탁 관리를 맡은 중앙선관위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밤낮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죠. 지난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주셨던 국민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 2019년에 실시되는 크고 작은 선거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중앙선관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